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8거래일 연속 하락한 코스피 보험, 금융, 운송업종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자, 금요일장에서는요,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보다는 보험, 음식료, 통신 등의 가치주가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요. 테슬라 주가 부진에 전기차 수요 위축 우려 반영되면서 현선물 외국인 매물 출회가 확대됐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비롯한 대형 기술주들 중심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자, 이번 주 우리 장 어떤 또 펼쳐질지 이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주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리스트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대담에서도 잠시 이야기를 또 나눴습니다만 대만의 민진당이 재집권했습니다. 3년임이고요. 국내 반도체 영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도체 업계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네네. 부분 다 이제 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기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드리면 일단 대만에서 이제 친미 반중 성향이 상당히 강한 이제 후보인 이제 라이징 더 그 민진당이 당선이 됐고요. 근데 일단은 이 라이징 더가 당선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감이 대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크나큰 변수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앞으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 면밀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친미 성향도 상당히 세고 반중 성향도 상당히 세고 이제 이 라이딩 더 이제 그 총통이 되게 되면서 이 중국향 반사 이익이 국내엔 좀 존재하지 않을까. 특히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기존부터도 좀 많이 대만에서 반중 성향이 좀 있어 왔지만 이번에 좀 더 강한 반중 성향을 드러나게 되면서 일단은 그 대만에 대한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중국의 국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오히려 한국적으로 좀 우회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익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중국향 반사 이익이 이제 대중 수출 증가로 좀 많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글로벌 쪽에서도 사실 이 대만에 대한 리스크가 사실 좀 지정학적으로 사실 조금 어느 정도 부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한국으로 좀 우회를 해서라도 좀 공급망을 다변화해야겠다 이런 니즈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치포 동맹을 미국 쪽에서 오히려 좀 대만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이렇게 되게 된다면 사실 국내 쪽에서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이슈로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갈등이 양안 관계가 계속적으로 좀 악화되게 되다 보면은 사실 중국 쪽 입장에서는 좀 수출 통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카드로 꺼내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엔 국내에도 좀 이런 부분이 좀 안 좋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도 뭐 사실 대만과의 좀 갈등으로 인해서 이 수출 통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흑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컨트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공급망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소지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지금 전체적으로 좀 무력 충돌에 대한 좀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무력 충돌에 대한 부분은 사실 무력까지는 가지 않고 오히려 경고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좀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지금 양안 갈등이 고조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양안 갈등이 고조된다면 국내에는 좀 이점은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뭐 무력 충돌로 가면 아까는 안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양안 갈등이 고조되게 된다면 이전에도 양안 갈등이 있었을 때 수차례들을 좀 봤을 때 짚어보면요, 외국인 자본들의 유입이 대부분 대만에서 한국으로 좀 이동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국내 증시 수급 쪽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중립 쪽에서는 조금 더 매수 쪽 의견으로 국내를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만 쪽에서는 오히려 좀 안 좋게, 대만 증시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아까 양안 갈등이 원래는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한 것은 미국 대선 때문에 좀 그런 이슈를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이제 대만에 대해서 무력 충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강한 경고를 좀 만약에 띄우게 될 경우는 사실 중국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미국 대선이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앞두고 11월까지는 중국이 그렇게 큰 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좀 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시나리오들이 특히 중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렸지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의 상황을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하지만 11월까지의 그 변수 리스크가 좀 옮겨졌다라고 좀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국내 반도체 영향에 대해서는 약자라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서서 외국인 자금이 대만보다는 한국 쪽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뭐 지정학적 이게 비단 이번 사태, 이번에 이벤트뿐만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도 좀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양안 관계가 좀 부각되면 오히려 한국 시장이나 자국에 있는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투자나 자금이 유입되는 실제로 또 인텔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를 좀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해칭을 하는 거죠.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전략적인 가치에서 배제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고 네.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시진핑 주석이 사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28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빌드업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까 이제 주인님도 얘기했지만 약간 뭐 관망이라고 해야 되나?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좀 지켜보자.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중국도 올해 무력적인 요인보다는 일단은 제조업이나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조금 경제적인 성과도 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보고 25년, 26년 넘어갈 때도 생각보다 좀 별로다 그러면 그때 중국이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좀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는 중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만도 대만이지만 뭐 한국도 그 선택지가 될 수 있고 그쵸. 오히려 일본도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기 좀 멀지만 유럽의 독일도 사실 반도체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뿐만이 아닌 이제 약간 지정학적으로 내지는 우호적인 국가들로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이제 소부장들은 또 나쁘진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투자에 특히 지금 뭐 분위기 여건상 더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요. 미국에서는 이번에 이제 총통선거 끝나고 나서 특별 사절단 파견하면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또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거리두기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자 미국 쪽에서도 이 대선을 앞두고 지금 현재 현상 유지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기조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체크리스트 두 번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OCI 한미약품 통합입니다. 통합 OCI 한미약품. 어떻게 보면 이종 기업의 손잡기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좀 드문 이례적인 케이스이고 보니까 독일의 바이엘사를 벤치마크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번 그 지난주에 이제 나왔던 공시죠. OCI 홀딩스와 이제 한미사이언스의 대주주들이 지분 교환을 하면서 그리고 지분 교환과 동시에 이제 그 주식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지분 교환을 하게 되면서 이 일대 주주가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게 됐었는데요. 일단 이 뉴스를 보자마자 좀 들었던 생각은 네. 이거 지분 경쟁 싸움으로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주말에도 지분 관련 네. 싸움과 이제 비슷한 뉴스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정리해 나왔었고요. 주시죠. 한미약품의 장남이 네.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난 들은 바 없다.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지금 있는 거죠. 이번에 일대 주주가 교체가 되게 되면서 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들은 이제 그 장녀, 이제 그 임주연 사장과 그리고 이제 그 있었던 그 송 회장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상속세 재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좀 이면에는 좀 이 지분 싸움으로도 같이 한번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한미약품의 일가의 이제 장남이었던 임종윤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슈에 대해서 사전 고지라든지 어떤 정보에 대한 제공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추가로 기사가 나왔을 때는 이 주주와라든지 임직원에 대한 동의가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좀 이끌고 가겠다가 이제 일요일 뉴스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분 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확실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임종윤 사장의 지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차남인 이제 차남인 형제와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창업주의 이제 우호 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 기업가에 해서 셋이서 이제 지금 현재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그룹과 이제 OCI 그룹과 이제 같이 지분 싸움 구도로 좀 번지게 된다면은 사실 이런 쪽에서는 특히 한미사이언스의 지분이 좀 어느 정도 가치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아마 한미사이언스 쪽으로 이제 지분 싸움 구도가 번지게 되면서 아마 주가에 대한 부분도 탄력적으로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장녀 임주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의 상속세 제한을 납부함과 동시에 이번 OCI 홀딩스의 우호 지분을 끌고 오게 됨으로써 자기가 좀 경영권에서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보자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 두 싸움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싸움이 된다는 것은 좀 확실한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어서 지배 구조상 한미사이언스 쪽에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경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리스크를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이게 뭐 표면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투자자분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OCI 홀딩스와 한미약품이 합병해서 시너지를 낸다라는 부분에는 굉장히 뭐 자세하게 얘기는 해놨지만, 물론 OCI 홀딩스도 이제 바이오와 관련된 이 사업을 보고서에 추가했고, 뭐 한미약품 입장에서도 OCI 홀딩스의 현금을 활용한 투자를 한다라는 명목적인 어떤 방향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한미약품 쪽은 전 이제 돌아가신 회장이 상속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돌아가셔갖고 이 부분이 좀 제일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주가라는 게 뭐 한미 사이언스가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엄청난 퍼포먼스 보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또 상당한 변동성이 유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참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한국 타이어 일가도 좀 있었고요. 네네. 사례가 이런 한미약품과 관련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합병 시너지 이런 거는 사실은 아무도 쳐다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도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세 번째 이슈는요. 자, 바로 갤럭시 S24입니다. 세계 최초의 AI 폰이고요. 우리 시각으로 18일이면 이제 언팩 행사를 갖고 베일을 벗게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죠? 네, 이번 S24에 대한, 물론 S23도 그랬고 이전마다 항상 뉴스에서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항상 그때마다 관련주 주가들은 살짝 소폭 반등하고 말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이번 S24는 좀 다르다라고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S24 공개에는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접합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번 17일 날 이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S24를 이제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번 갤럭시 24는 전작과 좀 비교되는 부분들이 뭐 카메라 이런 부분 쪽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AI 쪽에 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온디바이스 AI를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있어왔던 게 사실 갤럭시 S24가 언제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었고, 이 온디바이스 AI와 연관되는 기술들이 갤럭시 24에 좀 많이 탑재될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갤럭시 24는 온디바이스 AI 탑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성형 AI까지 접목을 할 수 있게끔 아마 탑재가 될 예정인데, 특히 뭐 다양한 생성형 AI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얘기해왔던 GPT라는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제미나이 같은 그런 플랫폼들이 일부 도입되게 된다면 상당히 좀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새로운 좀 평가가 한번 갈릴 것 같고요. 이번 갤럭시 24 같은 경우에는 첫 AI 폰이라는 데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AI 폰을 공개를 하면서 이 온디바이스 AI를 말씀을 드렸을 때,
이 기존에는 사실 삼성의 AI라고 하면은 자체 기술력이 다들 빅스비 이런 네. 사실 좀 AI라고 말하기는 좀 창피한 그런 빅스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처음으로 출시하게 된 가우스 AI라는 자체 그 생성형 AI 쪽으로 플랫폼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 가우스 AI에 대한 공개도 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래서 새로운 이 GPT라든지 제미나이 이런 그런 부분뿐 아니라 하드웨어를 만드는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호평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S24에 나오면서 AI들이 어떤 기술력들을 가지고 나오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이 자체 AI를 가지고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특히 이 자체 AI가 좀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뭔가 해보고자 하는 것은 특히 통화를 할 때 실시간으로 통역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기능을 아마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SKT에서도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이번 핸드폰 내에서 자체 그냥 온디바이스로 이제 된다는 것이 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영상에 대한 그런 AI 보정 기술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간다. 근데 물론 이 영상적인 부분에서는 시장에서 크게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런 자체적인 기능들이 여러 가지 생긴다는 것에 좀 의미를 많이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AI를 공개를 하면서 좀 주가의 향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히 램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AP 칩의 어떤 활용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강력하게 조명이 되었었고 이번 엑시노스와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이 이제 탑재를 되게 되면서 이것이 결국에 온디바이스 AI를 실행하게 되는데 기술력을 따라가 줄 것인가? 만약에 따라가 주지 못한다면 시장에서는 특히 그런 관련주들 뭐 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칩셋 램 같은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낙폭이 가져올 수 있는 네. 그런 주가의 변동성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언팩 행사 같은 경우 미국에서 현지 시간으로 17일이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8일 오전 3시에 이제 언팩 행사를 하고 있어서 17, 18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온디바이스 AI 쪽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셨고 올해 들어서 반도체 쪽에 B2가 증가했다라고 저희 앞서서도 좀 뭐 전해드렸습니다만 반도체주 특히나 뭐 온디바이스 AI 쪽 수급 다시 몰릴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 기술이 확산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해요. 우리가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GPT 스토어를 내놓고 그래서 AI가 그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대규모 투자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비이클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갤럭시 24 저도 조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AI 폰이고 가격이 얼마나 나올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너무 비싸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이 willing to pay라 그래서 아니 이 정도면은 살만하다라고 하면 대규모 사람들이 이제 투자가 강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나오기 전에 기대감이지만 나오고 나서의 어떤 저변 확대에 대한 기대도 좀 살아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AI는 올해 화두이기 때문에 뭐 투자의 시점을 잡기보다는 계속 AI와 관련된 뉴스는 좀 쫓아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폴더, 플립의 폼팩터가 바뀌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지금 불러 모으고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AI 폰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온디바이스 AI 포함한 쪽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오늘 이렇게 개장 전 체크리스트 3가지 이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용빈 주임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